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던 날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윤서아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를 떼어낸 지 1년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신만의 작은 예술품 복원 스튜디오를 열었다. 낡은 목재와 유화물감, 그리고 오래된 책에서 나는 옅은 바니쉬 향기가 뒤섞인 그 공간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완벽한 안식처였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듯 보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냉혈한 CEO 법적 서류상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남자. 결혼 생활 내내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값비싼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의 사업적 성공을 위한 배경 감정 없는 눈빛으로 가끔 존재를 확인받던 그림자. 그 지독한 무관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아는 섬세한 붓을 들고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지고 빛바랜 캔버스 위로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림은 서서히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아갔다.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오래된 작품과 교감하는 이 순간 그녀는 가장 큰 희열과 평온함을 느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스튜디오의 두꺼운 나무문에 막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스튜디오, 시간의 결은 이미 업계에서 실력 있는 장인의 공간으로 조용히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대형 박물관의 복원실처럼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서아의 꼼꼼함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 더 큰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다. 오직 훼손된 예술품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사명감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작업대 위로 금빛 가루처럼 흩날렸다. 그때 스튜디오의 낡은 벨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서아는 잠시 작업에 몰두하느라 듣지 못했다. 잠시 후 조수인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다. 서아는 그제야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지혜의 표정에는 약간의 흥분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민혁 씨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민혁, 그 이름은 예술이나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다.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디자인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된 인물이었다. 그런 거물이 이런 작은 스튜디오에 무슨 일일까? 서아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작업용 앞치마를 벗어 한쪽에 걸어두고 손을 깨끗이 닦았다. 어떤 손님이든 그녀에게는 복원을 의뢰하러 온 고객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말한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응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서서 스튜디오에 전시된 작은 복원 작품들을 감상하던 한 남자가 돌아보았다. 그가 바로 이민혁이었다. 잡지 화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깔끔한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은 거장 건축가라기보다는 대학의 미학 교수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서는 사람을 위압하는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편안하고 차분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윤서아 선생님이시군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건축가 이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좋았다. 서아는 마주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아시고 오셨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TK그룹과의 악연 이후로 그녀는 낯선 사람,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졌다. 이민혁은 그녀의 미묘한 경계심을 눈치챈 듯 더욱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박 관장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보건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망설임 없이 윤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더군요. 스튜디오의 이름처럼 시간의 결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의 칭찬에는 가식이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잠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박 관장은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싫지는 않았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소파를 권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불필요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민혁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두툼한 도면과 여러 장의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고 퇴락한 고풍스러운 건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다. 섬세한 장식과 독특한 양식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정원은 한때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정동에 위치한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오래된 저택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서양 건축 양식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죠. 수십 년간 버려져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택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건물을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서한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 역시 낡은 그림 한 점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열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건물의 외형과 골격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내부 벽과 천장에 그려진 벽화들입니다. 그가 가리킨 사진에는 습기와 시간 때문에 심하게 훼손된 벽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색은 대부분 바래고 곳곳이 벗겨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남아있는 일부에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치를 엿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초기 미공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벽화들을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만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근대 예술사를 되찾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단순한 건축주가 아니라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였다. 서한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훼손 상태는 심각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도전 의식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위대한 예술가의 혼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흥분시켰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군요. 습기로 인한 손상이 가장 크고 안료층의 박락도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성공을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그녀는
일부러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섣부른 희망을 주는 것은 전문가의 태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진 분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복원, 그것만이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진지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원의 철학적인 부분까지 대화는 막힘없이 이어졌다. 서아는 오랜만에 자신과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으며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줄 알았다. 강태준과의 대화가 항상 일방적인 명령과 건조한 통보로 끝났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서아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꼼꼼히 검토해 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민혁은 스튜디오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아가 작업하던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를 잠시 바라보았다. 저 그림의 주인공은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군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정말 행운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서아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림이 아닌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과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현재의 자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저택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의 예감. 잔잔하던 그녀의 마음에 기분 좋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민혁과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윤서아는 며칠간의 현장 답사와 자료 분석 끝에 복원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민혁은 그녀의 전문성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공통점은 그들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다. 서아는 잊고 있던 동료라는 감각을 되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이민혁과 함께 평창동에 위치한 가나아트 센터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작가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원래는 혼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민혁이 자신도 초대받았다며 동행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런 종류의 사교 행사는 TK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던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복원 전문가 윤서아로서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다. 서아는 심플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진주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와 이민혁에게 쏟아졌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함께 나타난 낯선 동양 여성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편 강태준은 갤러리 2층 VIP 라운지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행사는 그에게 일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잠재적 투자자들과 얼굴을 익히고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루한 시간.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자신에게 아첨하려는 사람들 사이를 기계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누구도 감히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무감각한 시선이 갤러리 입구 쪽을 향했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시야에 들어온 한 여인의 실루엣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가 알던 윤서아는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뒤에 서서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는 여자였다. 존재감은 희미했고 색깔은 무채색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여자는 달랐다. 은은하지만 분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건축가 이민혁이었다. 재계와 예술계의 경계에 있는 인사라면 모를 리 없는 인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갤러리 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민혁이 무언가 재치 있는 말을 건넸는지 서아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2층까지 들리는 듯했다. 태주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저렇게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희미하고 예의 바른 마치 박제된 나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 웃음은 살아 있었다. 생생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향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였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불쾌하게 긁히는 듯한 감각이 일었다. 정의할 수 없는 지독히 낯선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잠시 후 관장과 헤어져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민혁이 작품에 대해 무언가 설명하면 서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문가적인 교감과 편안한 친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한 중년의 기업 회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아래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 그리고 그녀 옆의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여자가 정말 내가 알던 윤서아가 맞나? 이혼한 지 고작 1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서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내라는 이름의 직책을 수행하는 조용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세계를 가진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한 명의 전문가였다. 태주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웠다. 씁쓸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의 불쾌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소유욕이었다. 자신이 버린 물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창고에 처박아둔 낡은 그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최고급 액자에 넣어 것을 가장 좋은 곳에 걸어둔 것을 발견한 듯한 불쾌감.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뚜벅뚜벅. 그의 구두 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그가 움직이자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TK그룹의 총수가 직접 VIP 라운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윤서아와 이민혁, 그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대형 설치 미술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서아는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해 이민혁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생기가 넘쳤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가운 무표정 주변에 모든 온도를 빼앗아가는 듯한 냉막한 눈빛, 강태준이었다. 오랜만이군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씨라는 호칭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서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예고 없이 눈앞에 나타난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여기에서 무너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회장님.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혹은 최소한 동요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옆에 있던 이민혁이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섰다. 강태준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건축가 이민혁입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명함을 내밀었다. 태준은 이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명함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시선을 서아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는 듯 했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의 질문은 무례하고 직설적이었다. 서아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이민혁 건축가님은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의뢰하신 고객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료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태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보였다. 고객과 전문가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다. 질투라는 이름의 독초가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익숙한 방식을 택했다. 바로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라 흥미롭군. 윤서아 씨의 작은 스튜디오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에는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아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녀의 세계를 하찮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혼 후 그녀가 얼마나 노력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는지 이 남자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가 반박하려는 순간 이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더 나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선생님의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국내 최고 아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히려 윤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그는 태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서아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차가운 불꽃이었고 다른 한쪽은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따뜻한 강이었다. 서아는 그들 사이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강태주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하는 오만한 지배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민혁을 한 번 그리고 서아를 한 번 더 쏘아본 뒤 그대로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주변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리는 듯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강태준의 등장은 잔잔했던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돌을 던진 것과 같았다. 괜찮으세요? 이민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따뜻한 시선에 서아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괜찮아요. 잠시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강태준의 그 눈빛,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이에게 빼앗긴 듯한 분노와 집착이 뒤섞인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화는 끝났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갤러리에서 본 윤서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남자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생기, 넘치는 표정.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넘겼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의 깊은 향도 그의 혀끝에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지난 1년간 그는 윤서아가 없는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적응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원래부터 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텅 빈 옆자리가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감정의 정체는 질투였다. 서툴고 혼란스러우며 그래서 더 지독한 소유욕의 다른 이름. 태주는 평생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들어왔고 필요 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렸다. 윤서아는 후자였다. 그런데 자신이 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서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윤서아 씨의 최근 근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특히 건축가 이민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프로젝트의 규모 내용,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김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정동의 낡은 저택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이민혁의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바로 윤서아의 손에 달린 벽화 복원 작업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의 한 부분에서 눈을 멈췄다. 해당 벽화 복원에는 1920년대 당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특수 천연 접착제가 필수적임. 현재 이 접착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소규모 전통 공방 벨라 아르테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됨. 생산량이 극히 적어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유럽의 주요 박물관들이 주 고객임.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벨라 아르테의 모회사를 파악했다. 다행히도 그곳은 TK그룹의 유럽 지사와 건설 자재 부문에서 거래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럽 지사장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자네 이탈리아의 벨라 아르테라는 공방을 아나 그곳에서 생산하는 천연 접착제 재고를 전부 매입하게 향후 1년간 생산될 물량까지 독점 계약을 체결해 TK건설의 새로운 친환경 건축 라인에 필요한 테스트 재료라고 둘러대면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 특히 한국 쪽으로는 단 한 개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고작 작은 복원 스튜디오를 방해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태준에게 상식이나 합리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아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서아의 스튜디오, 시간의 결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벽화의 훼손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클리닝 작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아는 조수인 지혜에게 이탈리아 공방에 특수 접착제 발주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프로젝트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였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지혜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상해요. 벨라 아르테 측에서 갑자기 발주를 취소했어요. 향후 1년간 생산량이 모두 예약되었다면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에 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요. 지난주에 이민혁 건축가님 쪽에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다시 연락해 볼게요. 서아는 직접 이탈리아로 국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공방의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갑작스럽게 대규모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런 소규모 전문 공방의 재료를 대량으로 그것도 1년치나 독점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공급망을 차단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민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소식을 들은 이민혁의 목소리도 심각해졌다. 이상하군요. 제가 아는 유럽 쪽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는 서아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접착제는 대체 불가능한 재료였다. 그것 없이는 복원 작업의 첫 삽조차 뜰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민혁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통해 알아봤지만 벨라 아르테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거대한 다국적 건설 자재 회사가 모든 물량을 독점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아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대체 재료에 대한 낡은 문헌들을 뒤지던 서아는 문득 갤러리에서 마주쳤던 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눈빛 자신과 이민혁을 번갈아 보던 노골적인 시선, 그리고 그녀의 일을 하찮게 여기던 경멸적인 말투. 설마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유치한 방식이었다. TK그룹의 총수가 고작 이런 일에 직접 나선다고. 그러나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의 무자비한 일면들이 떠올랐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만약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정말 강태준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바로 그때 이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아 씨, 아무래도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벨라 아르테의 모회사가 최근 TK그룹 유럽 지사와 대규모 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 내용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그의 말이 확인 사살이 되었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역시 그였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이었다. 이혼 후 1년 겨우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서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렇게 손쉽게 그녀의 세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서아 씨,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민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깃들고 있었다. 이건 저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민혁 씨를 끌어들여서 죄송하게 됐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 공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제 파트너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습니다. 이민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비겁한 공격에 분노하고 있었고, 동시에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그들을 덮쳐왔지만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당신이 시작한 싸움이라면 피하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윤서아와 이민혁을 절망에 빠뜨리는 대신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서아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일종의 실험실로 바꾸었다. 고서적에서 찾아낸 희미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1920년대에 사용되었을 법한 천연 접착제의 성분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건축가였지만 재료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필요로 하는 희귀한 천연 재료들을 수소문에 구해 주었고 복잡한 화학 분석 데이터를 그녀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늦은 밤 피곤에 지친 서아가 작업대 위에서 잠시 졸고 있으면 그는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놓아두었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지친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서아는 이민혁의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 속에서 강태준이 남긴 과거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몇 번이고 감사했다. 며칠간의 연구 끝에 서아는 마침내 대체 가능한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유력한 배합법을 찾아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비겁하게 숨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과거의 망령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서한은 TK그룹의 본사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 주인인 강태준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직원들은 과거의 안주인으로 불렸던 그녀의 등장에 수군거리며 놀란 시선을 보냈지만 서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비서실의 김 실장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방문에 크게 당황했다. 사모님, 아니, 윤서아 씨,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사전 약속이 없으셔서. 그는 말을 흐렸다. 서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께 전하세요. 윤서아가 만나러 왔다고. 5분 들이죠. 그 안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부 이야기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황급히 인터폰을 들었다. 잠시 후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한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의 주인이자 그녀의 전남편인 강태준이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결국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녀는 울면서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서아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의 유치한 장난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강태준 회장님. 서아는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이탈리아 공방건 당신 짓이라는 거 알아요. 내 앞길을 막아서 대체 뭘 얻고 싶으신 거죠?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내가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애원이라도 할 줄 알았나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파고들었다. 태주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녀의 직설적인 공격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았던 여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흥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난질이라 과대평가하는군. 넌 그저 내 신경을 아주 약간 거슬리게 했을 뿐이야. 감히 내 소유물이었던 주제에 다른 놈 옆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소유욕으로 이글거렸다. 이민혁 그 자식인가 그놈이 널 이렇게 바꿔놓은 건가. 서하는 고통을 참으며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소유물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취급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당신의 지독한 무관심과 오만함이에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굴복도 없었다. 그녀의 저항은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에 없던 강렬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눈앞의 이 여자를 다시 갖고 싶다는 미칠 듯한 갈망이었다. 예전의 순종적인 인형이 아닌 지금처럼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 생생한 존재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싶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정보교기였다. 좋아. 내 힘으로 일어섰다고 했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보는 앞에서 네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 지켜보지. 하지만 기억해도 윤서아. 날개가 꺾여 추락하는 순간 널 받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섬뜩한 예언처럼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뒤틀린 방식의 집착의 표현이었다. 서한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난 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영원히 혼자 썩어가겠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하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하게 걸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혼자 남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운 듯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함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리고 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홀로 남은 태주는 부서질 듯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영원히 혼자라는 말이 독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분노와 함께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그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미치도록 끌어당겼다. 비단 장갑은 벗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강철의 주먹뿐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김 실장을 불렀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윤서아의 스튜디오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 밤낮으로 대체 접착제 개발에 매달렸다. 수십 개의 샘플을 만들고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낡은 문헌 속 한 줄의 기록에 의지해 마치 지도 없이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스튜디오의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서아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어느 늦은 밤 또다시 실험에 실패한 샘플을 폐기하며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와 극심한 피로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작업실 구석의 작은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지독한 무력감과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결혼 생활 중 가장 외로웠던 어느 날의 기억이었다. 그때는 결혼 2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던 무렵이었다. 서아는 태준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에 값비싼 물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인사동의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작은 풍경화 한 점을 발견했다. 작자 미상의 낡은 그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태준의 고향 마을과 닮아 있었다. 서아는 몇 주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그 그림을 복원했다. 갈라진 캔버스를 보강하고 변색된 바니쉬를 걷어내고 떨어진 물감층을 세심하게 메워나갔다. 그녀의 손길 아래 그림은 서서히 본래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색채를 되찾았다. 그녀는 그 그림을 통해 태준의 차가운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어쩌면 이 그림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결혼 기념일 당일 서한은 정성스럽게 복원한 그림을 고급스러운 액자에 넣어 그의 서재, 그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벽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늦게 돌아온 태주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새로 걸린 그림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M&A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승리의 쾌감과 다음 사업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그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서아가 용기를 내어 먼저 물었다. 서재에 새로 건 그림 보셨어요?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림아 비서가 새로 골라온 건가 나쁘지 않더군. 그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노력 진심, 그리고 신락 같던 희망까지 모두 산산조각 났다. 그에게 그녀의 세계는 존재하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저 비서가 처리하는 수많은 업무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다. 서아 씨,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이민혁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허브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지독한 외로움과 현재의 든든한 연대감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 내용은 간단했다. 윤서아가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접착제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건축가 이민혁이 그녀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 태주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그의 예상과 다른 전개였다. 그녀가 저항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끈질기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줄은 몰랐다. 그는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풍경화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 걸려 있었던 이제는 익숙해진 그림. 이혼 후에도 굳이 떼어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저 귀찮아서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그림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았다. 섬세한 붓터치, 따뜻한 색감. 문득 아주 오래전 서아가 했던 말이 기억의 파편처럼 떠올랐다. 서재에 새로 건 그림 보셨어요.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그림은 비서가 사온 것이 아니었다. 윤서아가 그를 위해 직접 복원한 선물이었다. 그는 그 그림에 담긴 그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몇 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외면하고 짓밟아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던 이유,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나간 후 이 거대한 집은 소리가 사라졌다. 전에도 조용했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텅 빈 공간을 울리는 공허한 정막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그것을 위장했다. 그는 윤서아를 되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소유물을 되찾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다. 동시에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증오와 분노일지라도 완전한 무관심보다는 나았다. 태주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기억의 균열에서 비롯된 고통과 뒤틀린 집착으로 인해 더욱 차갑고 위험하게 빛났다. 김 실장, 홍보팀과 법무팀을 소집해 윤서아의 시간의 결 스튜디오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아 그녀의 과거 작업 이력 고객 명단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도 흠집을 낼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공급망을 막는 소극적인 방식은 끝났다. 이제 그는 그녀의 명성과 경력 자체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기억의 균열은 그를 반성하게 하는 대신 더 위험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강태준의 공격은 더 이상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도관계처럼 교묘하고 은밀하게 윤서아의 세계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미술계와 건축계 인사들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정동 프로젝트의 복원 작업을 신생 스튜디오에 맡긴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수준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작은 업체가 과연 국보급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다룰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글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점차 구체적이고 악랄해졌다. 윤서아가 TK그룹 강태준 회장의 전처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이민혁 건축가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작업했던 작은 복원 프로젝트들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며 그녀의 전문성 자체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까지 나타났다. 명백한 출처는 없었지만 그 배우의 거대한 자본과 조직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서아는 애써 소문을 무시하려 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업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 때문에 이민혁과 그의 프로젝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죄책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이민혁의 투자자들 귀에까지 들어갔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만큼 작은 구설수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직접 이민혁의 사무실로 찾아와 우려를 표했다. 이 건축가님, 지금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 말입니다. 보건 전문가라는 윤서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던데 이대로 프로젝트를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작품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기라도 하면 우리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민혁은 투자자를 안심시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합니다만 윤서아 선생님의 실력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들은 실체가 없는 음해일 뿐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려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투자자를 겨우 설득해 돌려보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 전문 월간지 공간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정동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윤서아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보이지 않는 공격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잡지가 발간되자 건축계와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인터뷰 기사에서 이민혁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파트너인 윤서아와 그녀의 작업을 칭찬하는 데 할애했다. 윤서아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복원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훼손된 작품에 깃든 영혼과 대화할 줄 아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의 한 조각을 되살리는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근의 소문에 대해 정면으로 언급했다. 재능 있는 예술가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한 사람의 명예와 경력을 짓밟으려는 시도는 예술계 전체를 병들게 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런 비겁한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제 파트너인 윤서아 선생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뜻밖의 동맹이 되어 서아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서아는 스튜디오에서 잡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늘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민혁이라는 남자가 세상의 모든 화살을 대신 맞아주겠다며 그녀의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이민혁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그녀가 새로 만든 접착제 샘플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인터뷰, 기사, 봤어요. 저 때문에 이민혁 씨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민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서아 씨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불의에 맞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잖습니까? 파트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서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민혁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잡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민혁의 인터뷰는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망쳐놓았다. 그는 윤서아를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이민혁이 그녀의 곁에 서서 더 단단한 연대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중의 여론은 명백하게 거장의 지지를 받는 실력 있는 신진 전문가인 윤서아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태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이민혁이 인터뷰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진정한 장인, 무한한 영광,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할 것.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그녀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를 다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하는 모습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질투는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세상 전체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는 것.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냉철함마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파괴적인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윤서아의 스튜디오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끈질긴 연구와 실험 끝에 그녀와 이민혁은 마침내 1920년대의 천연 접착제 성분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는데 성공했다. 고서적의 희미한 기록과 현대 화학 분석 기술을 결합한 결과였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는 예비 테스트에서 원본 벽화의 안료와 완벽한 상호작용을 보이며 안정적인 접착력을 입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미소를 나누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들이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이민혁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과 두 사람의 굳건한 연대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질투와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자부심이자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직접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월간지 아트 포커스에 충격적인 기고문 하나가 실렸다. 기고자의 이름은 박만식 국내 미술사학계의 원로이자 문화재 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물이었다. 사라지는 역사의 비명정동 벽화 복원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에서 그는 윤서아의 복원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기고문은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 박 교수는 윤서아가 이탈리아산 정품 접착제를 구하지 못하자 검증되지 않은 자체 제작 물질을 사용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TK그룹의 비밀스러운 정보원을 통해 입수했다는 위조된 화학 성분 분석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서아가 만든 접착제에 포함된 특정 고분자 물질이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10년 이내에 결정화되면서 안료층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그림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듯한 과학 용어와 데이터로 포장된 그의 주장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미술계에 존경받는 원로가 직접 실명으로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자격 미달 보건가의 위험한 실험, 국보급 문화재 개인의 욕심에 파괴되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청은 즉시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명령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아의 스튜디오는 기자들로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인터넷에는 그녀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넘쳐났다. 어제까지 그녀의 실력을 칭찬하던 동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연락을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이민혁의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계약 파기를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스튜디오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교수의 기고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에 언급된 화학 성분 분석표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거대한 권위의 이름 뒤에 숨어 던지는 거짓말의 힘은 진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스튜디오 문을 뚫고 이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몰려든 기자들을 간신히 해치고 들어온 참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이 모든 게 그 사람 짓이겠죠. 서아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강태준. 그 이름이 지독한 독처럼 입안에 퍼졌다.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서아 씨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에요. 이민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저는 저 기사의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어온 당신의 땀과 노력을 믿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의 서한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금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윤서아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박 교수에게 거액의 돈과 함께 TK그룹이 후원하는 미술관의 차기 관장직을 약속했다. 늙은 학자의 명예와 양심은 돈과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태주는 이제 곧 서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윤서아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녀는 이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노트와 수많은 실험 데이터가 쌓여 있는 작업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들이 권위와 거짓으로 나를 공격했다면 나는 진실과 실력으로 맞서 싸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공개 시연회를 열겠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이민혁을 돌아보았다. 기자들, 문화재 위원들, 박 교수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제 눈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겠어요. 내 기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조금의 실수라도 나온다면 그녀는 정말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이민혁은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움 대신 벅찬 신뢰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무기를 준비하세요. 당신의 실력이라는 무기를.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를 향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공개 시연회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대강당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기자들의 의심에 찬 눈빛, 그리고 미술계와 문화재위원회의 권위적인 시선 모두가 단상 위에 선 한 여자 윤서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건축가 이민혁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객석 맨 앞자리에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박만식 교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서아가 대중 앞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을 즐기러 온 참이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차분함과 진실을 향한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보건 전문가로서 제 명예를 더럽힌 거짓에 대해 오직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박만식 교수가 기고문에 첨부했던 서아가 만든 접착제의 화학 성분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제 접착제가 10년 내에 알류층을 파괴할 위험한 물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에 나타난 미지의 고분자 화합물 P17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죠.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 이 데이터는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입니다. 서아의 단호한 선언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박 교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아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수식들이 나타났다. 화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박 교수님이 주장하는 P17이라는 분자 구조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합 각도와 에너지 준위 자체가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녀는 스크린에 박 교수의 그래프와 또 다른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다. 왼쪽이 박 교수님의 데이터, 오른쪽은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한 실제 제 접착제의 분광 분석 데이터입니다. 두 그래프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의 그래프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특정 노이즈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원본 데이터를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변형 조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객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아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거짓의 심장을 해부하듯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조작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이었다. 박 교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서아의 다음 한마디에 완벽하게 묻혔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무대 위로 이동식 전자현미경과 분광 분석기가 설치되었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과 기자단 대표가 참관인으로 나와 서아가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접착제 샘플과 박 교수가 증거로 제출했던 샘플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봉인, 해제했다. 시연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실시간으로 분석 데이터가 출력되는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아의 샘플에서는 그녀가 제시했던 안전하고 안정적인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되었다. 반면 박 교수가 제출했던 물질에서는 전혀 다른, 심지어 미술품에 유해한 공업용 수지가 검출되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샘플을 바꿔치기 하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박 교수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의 학자로서의 명예와 인생이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한은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박 교수가 아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하고 있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존경받는 원로 학자이신 박만식 교수님께서 어째서 이런 무모한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하셨을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그때 단상 위로 이민혁이 나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은행의 거래 내역서가 나타났다. 박만식 교수의 차명 계좌로 TK그룹의 위장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날짜는 그의 기고문이 발표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어서 TK그룹 홍보팀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다는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었다. 거기에는 강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박 교수를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나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총수가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짓밟기 위해 벌인 추악하고 비열한 범죄였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윤서아는 더 이상 사기꾼 혐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실력과 진실 하나만으로 싸워 이긴 영웅이 되어 있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예술품을 복원하는 일은 훼손된 것에 깃든 본래의 가치와 진실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복원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제 신념을 지지하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객석의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존경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싸움에서 함께 승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TK그룹의 거대한 빌딩 위에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미디어 위기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윤서아의 공개 시연회는 단순한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의 철옹성 같았던 TK그룹을 향해 발사된 강력한 미사일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은 일제히 강태준과 TK그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재벌 총수의 추악한 스캔들 사적인 감정으로 개인 사찰 및 명예훼손 지시, 정경유착을 넘어 학계까지 오염시킨 TK그룹의 검은 돈.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온종일 강태준의 얼굴과 TK그룹의 로고로 도배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TK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룹의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윤서아라는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비서실에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평소라면 그의 눈치만 보며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이사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태준을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닌 노골적인 비난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위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했다. 회장님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해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룹의 공금을 그것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질문과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총수의 비윤리적인 행위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회장님은 더 이상 TK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태주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불호령을 내리고 그들의 목을 쳤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명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진심을 짓밟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긴급 이사회는 그에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와 함께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출두하라는 최후통첩으로 끝이 났다. 그는 평생을 바친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믿었던 부하들에게 버림받았다. 회의실을 나온 그는 텅 빈 복도를 홀로 걸었다. 직원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경멸의 눈초리로 수군거렸다. 절대 권력자의 고독한 말로였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화려한 야경도 값비싼 가구도 그 어떤 것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벽에 걸린 풍경화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윤서아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그는 이제야 그 그림에 담긴 의미를,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따뜻한 진심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되짚어 보았다. 최고급 옷, 값비싼 보석, 호화로운 집. 그는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따뜻한 눈빛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자신의 세계를 존중해주는 작은 관심.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과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깊고 외롭게 만들었을지 그는 이제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그는 윤서아를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사랑이 아닌 그저 망가진 자존심과 뒤틀린 소유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파괴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다음 날 태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서아를 만나러 갔다. 사과를 하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늦어버린 깨달음을 그녀 앞에서 고백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명의 초라한 남자로 그녀의 스튜디오 앞에 섰다. 서한은 이민혁과 함께 복원 작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오해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밝아 보였다. 태준의 등장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민혁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지만 서한은 조용히 그의 팔을 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매듭짓고 싶었다. 그녀는 태준을 스튜디오 안작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작은 스튜디오의 낡은 소파 앞에서 고개 숙인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렸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세계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한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 사과는 지금 상처받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위로일 뿐이에요. 나는 이미 당신이 없는 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남자의 진심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패배한 자의 모습이었다. 서한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고요를 되찾았다. 세상의 소음이 멎자 윤서아와 이민혁은 다시 자신들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정동의 낡은 저택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공간은 다시 두 사람의 열정과 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중단되었던 복원 프로젝트는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며 재개되었다.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기대와 존경의 시선이 가득했다. 서한은 그 어느 때보다 작업에 깊이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벽화가 서서히 본래의 빛을 되찾아갔다. 그녀가 자체 개발한 접착제는 완벽하게 안료층을 고정시켰고 섬세한 클리닝 작업을 거치자 숨겨져 있던 화려하고 생생한 색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그림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한 위대한 예술가의 잊혔던 혼을 되살리고 역사에 끊어진 한 페이지를 다시 이어붙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이민혁은 건축가로서 건물의 뼈대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면서도 늘 서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작품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교감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처럼 보였다. 때로는 함께 밤을 새우고 낡은 마룻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길었던 복원 작업이 끝났다. 정동의 낡은 저택은 시간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벽하게 되살아난 거대한 벽화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개관식 날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과 문화계 인사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붉은 장막이 걷히는 순간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벽화는 사진이나 기록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격동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화폭 안에 생생하게 살아 쉬고 있었다. 윤서아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꺼는 듯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시간의 정원은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소가 되었다. 윤서아는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복원 전문가로 떠올랐다. 국내외 유수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협업 제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았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해나갈 뿐이었다. 한편 강태준의 소식은 더 이상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는 TK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의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어딘가에 칩거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아와 이민혁은 시간의 정원 2층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함께 되살려낸 아름다운 공간과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다.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함께 시련을 이겨내며 쌓아 올린 신뢰는 어느덧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 있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민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아니, 서아 씨가 해낸 거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민혁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제 손을 잡아주고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민혁 씨는 모를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 존경, 신뢰, 감사, 그리고 사랑. 이민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로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화려하거나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한. 서아는 눈을 감고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의 낡은 고향집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아가 복원했던 그 작은 풍경화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길고 외로운 속죄의 여정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시간의 정원에서는 서아와 이민혁이 벽화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과 그들이 되살려낸 위대한 예술 작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이민혁이 물었다. 서아는 벽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글쎄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잊혀진 이야기들이 아주 많겠죠.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민혁도 미소 지었다. 그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과거가 아닌 희망과 신뢰로 가득 찬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낡고 훼손되었던 한 여인의 인생은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며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마치 저 위대한 벽화처럼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